포토레지스트의 국산화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 소재 어떤 비중이 90%가 넘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재용 회장이 일본 넘어가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왔습니까? 뭐 미쓰비시나 스미토모나. 그렇죠. 바로 그때 비행기 타고 넘어갔는데 안 만나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잊지 않습니다, 삼성은. 아니 그 최대 구매자일 텐데 사는 사람이 의리된 거죠 그때는. 이런. 다시 일본 소재를 좀 쓰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좀 실망감 때문에 멀티플이 좀 디레이팅 된 측면이 있는데요. 삼성은 2025년까지 국내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거든요.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반도체, 세미컨덕터죠. 반도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HSL 형술이군요. 네, 맞습니다. 형술리. 자, 우리 이형수 대표님과 함께. 지난번에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방송해 주셨어요. 오늘 IT 쪽으로 전문 지식이 많으시다 보니까 반도체가 지난달에 성적이 괜찮았다고는 이제 느낌은 제가 있었는데 업종별로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업종별로 제일 많이 올랐다고요? 네, 뭐 그동안 워낙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소외를 좀 많이 받았다가 지난달에 진짜 많이 올랐습니까? 네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차 전지 이런 친구들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기준을 보면 웬만한 종목들은 30% 가까이 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은 사실은 시총이 뭐 1조 5천억 정도 됐는데 뭐 그런 종목들도 거의 뭐 시총이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거의 한 달 사이에.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반도체 쪽에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이 반도체 쪽에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메모리의 국가잖아요. 메모리는 사실 뭐 원유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초 경기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꺾일 때도 제일 먼저 꺾이고요. 올라갈 때도 제일 먼저 올라가는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최악이지만 하반기 업황을 보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반등의 조짐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해서 좀 급하게 수급들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주로 누가 담아요? 뭐 개인들이 많이 담아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담습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이 요즘에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힘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편이고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큰 손들 뭐 이 반도체 어떤 바닥에서 뭐 몇 번 이제 돈을 버셨던 분들이 이번에 또 좀 강하게 베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반도체가 바닥인 것 같다. 주가적으로는 바닥인 것 같다는 판단에 지난 한 달 동안 개인이 주가 돼서 좀 많이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 판단하고 계시는 거군요. 근데 어쨌든 프론트라인에 있는 그 반도체 업체들 실적은 아주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다는 게 안 좋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하이닉스 뭐 3조씩 적자 나고 뭐 삼성전자 95% 감익이고 마이크론도 실적이 사상 최악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직 아니야. 재고라든지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쨌든 감사는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뭐 사실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충분히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 가깝다라는 쪽에 이제 좀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거의 반반.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딱 뭐 지난달 초쯤에 이제 여기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거의 반반 정도였거든요. 주변에서. 근데 지금은 바닥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보다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왜냐면 이제 연말까지 뭐 사실 경기 이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벌써 이렇게 들어오나 싶어갖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제일 큰 거고. 이제 과거의 경험들이 있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가 적자가 났을 때 크게 이렇게 베팅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크게 수익이 나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특히나 우리 김프로님처럼 오래 이제 시장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벌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가 적자 2분기 연속 적자가 난 경우가 지난 30년 동안 딱 2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IT 버블이 꺾인 2001년 10월이 시총이 거의 20조 대였어요. 삼성전자가. 시총 20조? 네, 2001년에? 네, 2001년 10월 기준.
그때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7개월 만에 3배가 올랐어요. 거의 60조까지 가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적자가 났을 때 그때 배팅을 했더니 많이 오르더라.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죠. 금융위기 때라는 게 거의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그 치킨 게임의 그 종료 시점하고 네네, 딱 맞습니다. 맞물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확 그렇죠. 네. 건데. 근데 그 반도체 올랐다고 하시지만 반도체 사실 오른 건 무슨 장비 뭐 이런 데들이 좀 오른 것 같고.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올랐나요? 많이 올랐나요? 대형주들은 사실 많이 못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어떤 큰 종목들은 네. 결국 그 우리 국내 기관의 힘으로도 움직이기 힘들고요. 결국 외국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외국인들이 끌어줘야 되는데 네. 외국인들 끌어주려면 결국 환율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한 1,250원대 수준까지 이렇게 오면 외국인들이 좀 세게 베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인들이 그때 들어온 때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고 생각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환율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환율 때문에 들어왔는데 막상 제일 큰 회사들 2개 그냥 산 거 그런 건 아닙니까?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또 파생 상품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예를 들면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네. 이게 먼저 반영한다고 이게. 근데 사실은 뭐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죠. 제일 앞쪽에 있는 제일 큰 업체가 제일 늦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 사이클 뭐 이번에도 똑같이 움직일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이 보통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으로 반전하는 타이밍에 보면 장비주가 제일 먼저 강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장비주들이 제일 먼저 반등하고 사실 실적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장비주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실적이 엉망에 사서 실적이 좋을 때 팔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품 소재 쪽으로 가는데 거의 사이클의 피날레는 보통 PCB가 장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CB? 네,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해서 이게 재작년,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대덕전자, 심텍, 뭐 코리아 서키트, 해성 DS 뭐 이런 회사.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의 순서가 대체로 장비,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전방,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후공정 쪽에 부품인 이제 그렇게 가요. 네네, 보통 그렇게 움직입니다. 주가가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움직인 거는 장비가 움직인 장비인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품 소재가 갈 생각들 좀 하겠네요. 네, 그렇게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아직까지 장비가 덜 올랐다 보시는 분들은 장비가 오르고 그런 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왜 그 용인 뭐 저 어딥니까 평택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했잖아요. 맞습니다. 300조 한 2, 3조 됐나요 그거? 네네 맞습니다. 그 이슈가 불을 붙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는 뭐 미국 칩스법이라든지 뭐 악재들만 다 프라이싱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 위해서 용인 산업단지에 이제 300조 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또 호재가 하나 됐고 그리고 이제 여야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칩스법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었어요 시장에서는. 한국판 칩스법. 맞습니다. 네. K 칩스법.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 또 미국 칩스법이 독하게 나오니까 야당에서 또 스탠스를 바꾼 거죠. 명분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게 여당 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8%에서 15%로 세액공제가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6%에서 25%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세액공제예요. 그게 맞습니다. 소득공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 세금이 우리가 100억 내게 돼 있다. 그러면 원래는 15% 저거 해줬는데 26% 해준다고요? 25%. 25%.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거는 그냥 재무제표로 바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영업이익률에 엄청나게 크게 작용합니다. 근데 지금 저 기판 업체들도 주가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뭐 다른 이유로 바닥이 비해서 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장비가 지금은 제일 뭐 이렇게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관심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결국 이쪽에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줘야지 이제 그 밑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소부장들이 같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언제로 보십니까? 지금 그 1분기 실적이 저는 우리 시장에서 좀 중요한 어떤 그 기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게 주가적으로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의외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 이거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번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 콜에서 기존에 20% 감산에서 25% 감산으로 5%포인트를 늘렸거든요. 이게 제일 큰 포인트였고 결국 뭐 지금은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뭐 추가 감산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좀 추가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삼성. 네네 맞습니다. 워낙 숫자가 흉흉하게 나올 거니까. 아 그러면 이제 그때쯤이 좀 더 시장에서 환호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감산 네네. 발표. 중요한 건 이제 그때 어떤 주가 수준이 얼마나 부담스럽냐 아니면 좀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네네. 어떤 그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좀 어느 정도 빠져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산 발표를 하면 근데 장비 업체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항상 오르거든요. 감산 발표 해도 네, 감산 발표를 해야 오릅니다. 장비 업체가? 네네 맞습니다. 그럼 무슨 조합입니까? 왜냐하면 네. 일단 이제 감산 발표를 하면 네. 이제 반도체 가격이 반등을 합니다. 그렇겠죠. 반등을 하면 또 순식간에 이게 또 공급 부족이 돼 버리거든요. 지금은 공급 과잉이잖아요. 뭐야? 아, 그럼 증산할 걸 생각하고 다시 네네 맞습니다.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빨리 당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사실 특징이 아니 그럼 아예 그냥 증산할 거 생각해서 다시 감산 발표 생각하고 빠지는 건 또 어때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 네네네. 네. 네. 보통 감산 발표하면 장비 업체들 네네. 야 정말 일단 같이 오릅니다. 일단 네. 참 생각할 게 많네요.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감산 발표를 컨퍼런스 콜에서 할 정도 그 타이밍쯤이 그러면 장비 업체들 그리고 이제 세트 업체들도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자체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플러스면 네. 그 중에 제일 폭이 큰 친구들은 어느 쪽입니까? 일단 이제 지금은 삼성의 어떤 시그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는 감산할 만큼 이제 발표할 만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스탠스인데 이게 이제 바뀔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아 감산의 폭은 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네. 주가의 폭. 예를 들어 주가요? 감산 발표를 네. 뭐 5% 10%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제일 탄력적으로 네. 그러니까 장비가 제일 뭐 한 20-30%씩 가더라 아니면 뭐 소재 부품은 그냥 한 5% 10%밖에 안 가더라 이런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하고 좀 이제 따라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과거 사이클로 보면 일단 장비주 먼저 땡깁니다. 네, 시장에서는. 폭은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요. 이게 네. 또 전공정 장비가 있고 후공정 장비가 있고 이제 그 공정별로 다릅니다. 장비가 이 볼이 제일 커요. 네네. 빠질 때도 제일 많이 빠지고.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수주가 아예 없어. 그래가지고 업종 병행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 반도체 하다가 2차 전지로 가고 막 그런다니까. 그렇죠. 네, 디스플레이하고. 왜냐면 갑자기 수주가 전무해지면 장비라는 게 기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잖아요. 조립해가지고 뭐 이런 건데 부품은 그래도 부품이나 소재는 계속 이제 공부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라인이 돌아가면 그렇잖아요. 계속 이제 그 대신 코스트 커팅을 당하지. 야 네네, 조금만 맞습니다. 줄여 뭐 이렇게 되지만 장비는 아예 없어. 그렇죠. 직원 네. 뽑아놓고 계속 근데 놀아야 이제 되거든요. 들어온다. 네. 이제 투자 사이클로 들어온다. 그러면 대규모 수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이 제일 크지 이게.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장비로 가겠습니다. 근데 안 좋은 턴에 들어가면 진짜 데스밸리야 데스밸리.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정프로님은 장비주 중에서 어떤 거 사야 되냐 이거잖아요. 뭐 그것도 네. 참 좋은 질문인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공정에서는 EUV 쪽,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노광 극자외선 쪽 서플라이 체인들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건 EUV는 네. 저기 네덜란드 ASML 근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펠리클이라든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국산화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국내에서. 네, 근데 뭐. 그거는 어떻게 네. 된 거예요? 네. 일본에서 3년 전에 네.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네네. 이번에 풀어준 거죠. 또. 네네, 다시 맞습니다. 이제 네. 그죠? 네네, 누가 푼 맞습니다. 거야? 일본이 푼 거야? 한국이 푼 거야? 어쨌든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넘어가서 네,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복귀를 아니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일단 이제 그 가장 수혜를 본 회사가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는 동쌤이잖아요.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인데 그 이제 포토 레지스트를 하는 회사예요. 그때 네. 이제 3대 규제 품목이 이제 플루오린 PI, 이제 네. 폴더블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소재하고 그리고 불산. 이제 불산하고 그리고 이제 포토 레지스트였거든요. EUV용 포토 레지스트였는데 이
포토레지스트를 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가 이제 동진 세미캠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많이 났는데 일단은 주가라는 게 실적하고 기대감의 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대감이 좀 낮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다시 일본 소재를 좀 쓰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에서 좀 실망감 때문에 멀티플이 좀 디레이팅 된 측면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일본에서 안 한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을 써준 거잖아. 네네, 맞습니다. 삼성이나 이런 데서. 네네, 그렇죠. 그렇다고 일본 했다고 다시 나가고 일본 거 써요? 일단 그때 사건이 터졌을 때 2019년 그때 당시에 PR 포토레지스트의 국산화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 소재 어떤 비중이 90%가 넘었고요. 그동안 이제 열심히 3년 동안 국산화를 했잖아요. 지금 일본 소재 비중이 77%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듀폰이라는 회사가 끌고 와서 10%. 그리고 이제 동진 세미캠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은 2025년까지 국내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라는 계획이거든요. 국내라고 하면 동진 세미캠밖에 없는 거죠. 그 소재는 네. 포토레지스트. 맞습니다. 네. 근데 당연히 삼성 입장에서도 사실은 두세 개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하나에 너무 몰빵하면 그렇죠. 위험한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재용 회장이 일본 넘어가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왔습니까? 뭐 미쓰비시나 스미토모나. 그렇죠. 바로 그때 비행기 타고 넘어갔는데 안 만나주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잊지 않습니다, 삼성은. 네. 아니 그 최대 구매자일 텐데. 그렇죠. 이제 사는 사람이 을이 된 거죠 그때는. 이런. 네. 한번 좀 매운맛을. 네. 3년 지나서 열이 받으시네요. 그때 열 받았어요. 다 까먹었었어요 그때. 뭘 봤어? 동진 세미캠 근데 오스템 그 횡령한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네네, 맞습니다. 옛날에. 네. 응? 그건 또 뭐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거 횡령 사고 있었잖아. 그 횡령한 돈으로 이거 산 그렇죠. 거였다니까. 네. 그 횡령한 사람이. 네, 맞습니다. 그때 산 게 동생이. 그래. 그게 동쌤이야. 그래요. 그때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네, 근데 동진 세미캠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동쌤은 잘못한 건 없어. 사달라고 한 것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소재라든지 전 공정에서는 EUV 네네. 관련 이쪽이 아마 네네. 좀 탄력적으로 갈 것 같다는 네네.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화 쪽으로 보면 이제 국내 업체들이 증착 장비를 되게 잘해요. 증착. 네네. 그 무슨 뜻입니까? 증착. 이제 반도체 반도체 위에다가 얇은 막들을 입혀서 이제 공정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 막을 입히는 장비들인데요. 이게 전체 공정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노광이 제일 노광이죠. 중요하고요. 노광 다음에 중요한 게 식각이고요. 네. 식각 다음에 중요한 게 거의 증착 한 3-4번째 정도 중요한 건데. 노광은 네네. 이제 빛을 쪼이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사진을 찍는 거죠. 사진. 네네. 그다음에 식각은 네, 깎아내는 깎는 거. 거고. 불산으로 깎아내고 플라즈마로 깎아내고 이런 것들이고요. 네. 증착은 얇은 막을 입히는 건데요. 이쪽에 이제 국산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국내 원익 IPS라든지 테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같은 회사들이 다 증착.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네네, 그걸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네. 그렇죠. 이제 유독 국산화가 잘 된 쪽이 이제 증착 쪽이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후공정 쪽이에요. 후공정은 네. 뭐예요? 전공정이라는 게 반도체 공정이 8대 공정이 있어요. 8대 공정이 있는데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딱 들고 나온 웨이퍼 있잖아요. 네. 요거 만드는 게 6대 공정이에요. 앞에. 그러니까 뭐 산화, 뭐 증착, 뭐 식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6대 공정이고요. 네네, 맞습니다. 뭐 이온 주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뒤에 그 패키징. 그러니까 요 동그란 웨이퍼에다가 요거를 바둑판 모양으로 잘라서 네모난 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로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CB 반도체 기판에다가 요거를 올려서 회로를 연결하고 위에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라는 새까만 우리 옛날 컴퓨터 열어보면 초콜릿처럼 있잖아요. 네, 그게 패키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진의 발 같은 건 언제 달아요? 지네발은 옛날 반도체들이 이제 지네발이었고 요즘에는 그게 이제 리드 프레임이라는 거고요. 요즘 발 안 달아요? 요즘에는 발 안 달고 물론 아직까지 그거 많이 씁니다. 그 이제 차량 반도체 같은데. 그런데 요즘에는 솔더 볼이라고 해서 밑에 동글동글한 요런 이제 납볼들이 붙어 있어요. 이제 그걸로 붙입니다. 그래요. 발 없어요. 동글뱅이 있어요. 요즘에는. 네. 그 뭐예요? 동글뱅이가 있다고요? 네, BGA라고 그래요. 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데. 발. 이렇게 딱 끼고 이런 거 아니고. 네, 발은 이제 90년대 많이 이제 삼성 이제 그 CF 나오는. 네.
근데 왜 반도체 무슨 무슨 기사 나올 때 걔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네. 그 자료화면 좀 공중파 여러분 자료화면 좀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정프로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 9시 뉴스에 계속 하면 계속 그 발 나오고 지네발 요즘 안 쓴답니다. 그렇죠. 그 MZ 세대들한테 이게 저장하는 거 보면 그 플로피 디스크 있잖아요. 여기 왜 자판기를 저장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아이콘 같은 거를 플로피 디스크로 해놓으면 우리는 이제 플로피 디스크를 썼기 때문에 아는데 이제 MZ 세대들은 왜 자판기를 여기에 저장이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3M. 네네. 3M이라고 딱 낀 거 그거 딱 갖고 딱 책에다 끼워갖고 가면 그렇죠. 부심이 있었지 그때. 야, 하긴 맞아요. 컴퓨터 쓴다제. 그리고 우린 전화도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죠. 네. 요거 뭐야? 모르잖아요. 네. 하여튼 그래서 네네. 후공정의 그 패키징. 네. 패키징이 중요해지는 이유가요. 네. 일단은 그 어떤 선단 공정, 전 공정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지고 이게 무어의 법칙이라고 예전에 얼마 전에 고든 무어 인터넷 창업자가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죠. 이게 옛날에는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네.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년마다 2배씩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면 트랜지스터 수가 많아지면 그냥 반도체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계속 이제 미세 공정을 통해서 성능을 높였죠. 근데 이게 5나노부터 탁 막힙니다. 이 5나노에서 3나노로 가는데 R&D 비용만 50조가 들어요. 안 돼, 안 돼. R&D만.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이 86조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패키징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제 선단 공정이 안 되니까 그럼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럼 반도체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그동안은 선단 공정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패키징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노력들이 패키징 할 때도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종 칩들을 하나로 놓고 이제 패키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요즘에 이야기는 칩렛이라든지 뭐 헤테로지니어스라든 뭐 이런 기술들이 그 조합을 통해서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AI에서도 더 잘 작동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패키징하고 PCB를 국방물자 조달법에 또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패키징은 패키징 업체의 기술도 물론 기술이겠습니다만 어떻게 패키징할 것인가를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설계를 잘해서 반도체 잘 만들 때 그 부가가치가 설계랑 반도체 제조한 업체가 뭐 2대 8이라면 이 패키징에서는 제가 보니까 설계가 훨씬 더 많이 아마 부가가치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왜냐면 그 설계를 정말 잘해야 패키징을 이제 잘 하더라도 성능이 얼마나 잘 뽑아낼 수 있는 건 설계가 핵심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란 게 혹시 반도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질문하는 것 같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정프로입니다. 왜냐하면 This is 정프로. 정확한 세계로 가는 정프로. 미국에도 이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찾으셨어요 정프로? 영어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좀 해봐. 제가?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패키징하고 검사라는 게 예전에는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설계 단계부터 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패키징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단독 주택 짓는 거였어요. 패키징이라는 게 집으로 치면. 근데 요즘에는 패키징이라는 게 우리 IFC 복합몰처럼 위에 빌딩 2개 솟아 있는데 밑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하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빌딩은 서로 다른 칩이죠. 네, 그러니까 설계 영역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후공정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중요해진 거죠. 그게 이제 AI 덕분이기도 하고요. AI라는 게 뭐 이게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기 때문에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최대 가까이 붙여놓고 이 지연이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우리 메타버스 XR, VR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칩을 붙여놔야 됩니다. 옛날에 PC에 들어가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공간이 굉장히 큰데 만약에 뭐 XR 같은 경우는 우리 정프로님 안경테 같은 데다가 반도체를 빽빽하게 넣어야 돼요. 그럼 서로 막 붙여놓으면 서로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다 핸들링 해야 되거든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런 업체들은 어디예요? 뭘 물어봐야지. 자기가 물어봐야 될 거 내가 물어보겠니. 지난달에 물어보셨으면 수익을 많이 내셨을 텐데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회사가 한미반도체 우리 스폰서 아니었어요. 그런 맞아요. 여기 한미반도체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무 우리 B2B 100%인데 우리한테 광고 줬죠. 아유. 그래서 훌륭한 회사입니다. 좋은 마음을 쓰시니까 반도체 주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패키지를 자르고 옮기고 세척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일괄적인 그 공정을 하는 게 한미 반도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서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미세해져요. 칩끼리. 그런 것들을 레이저 가지고 많이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이오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이오? 떴어. 이오 테크닉스? 네. 아, 근데 어려운 주식이야. 네, 또 가지고 계시는. 아, 이오 테크닉스가 그런 걸 했군요. 네, 그런 거 합니다. 아, 근데 그 이영수 대표님. 네네. 그 정프로가 이오 테크닉스가 있다고 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지도 지금 몰랐고. 손실폭이 지금 뭐 장난 아닌데. 아, 저는 이오 테크닉스 저는 인연이 없더라고. 아, 정말 어려운 주식이에요. 사실 선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주식이죠. 주식 좋은 건 회사 좋은 건 다 알아. 네. 들어가면 무덤이야. 맞습니다. 그 무덤 제가 헤쳐나오겠습니다. 이오 테크닉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막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하잖아요. 아, 그거 잘하죠? 제대로 뭐 붙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존에 2D로 검사하다가 이제 3D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인텍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텍 플러스. 네. 이오 테크닉스 얘기 끝났습니까? 네, 뭐 더 말씀해 드릴까요? 이오 테크닉스 얼마니? 지금 89,000. 오, 많이 올랐다. 네, 그렇죠. 야, 반등해서 89,000원이니? 와, 이거 좋은데? 야, 진짜. 오, 아니 제가 얘가 한 12만 원? 아니 12까지 안 샀고 10만 몇천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10만 뭐 6, 7천 원. 최근에 좀 올랐구만. 네? 최근에 좀 올랐어. 네, 와, 벌써 그새 벌써 9만 원 가까이 왔네. 내가 처음 봤을 때 16,000원에 봤는데. 아주 어릴 때 보셨군요. 네. 젊었을 때라고 해야지. 이오 테크닉스. 네. 역시 인텍 플러스. 네네, 인텍 플러스입니다. 인터플렉스하고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인터플렉스는 FPCB 하는 회사고 인텍 플러스입니다. 인텍 플러스. 그런 회사들이 이제 네네.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후공정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단독주택 짓는 거. 기존의 어떤 메모리 후공정은 별로 부가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정포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네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이 엔비디아 H100이나 A100 같은 고부가 칩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글로벌하게 봐서도 네. 이 회사들이 잘하는 회사들이에요? 글로벌하게는 이제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제일 잘하고요. 디스코? 네. 춤이나 추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이런 회사가 얘기만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극도로 반영해. 너무 자격지. 네. 아시잖아요. 훌륭한 회사입니다. 네. 혹시 나중에 광고할 수도 있잖아요. 안 받습니다. 디스코는. 네. 안 받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붙이는 것들은 이제 네덜란드 베시라는 회사, 비실리콘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그런 회사들이 너무 잘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산화하는 회사가 이제 한미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같은 회사입니다. 기술 격차가 약간은 있는 모양이죠. 아직 많이 납니다. 네, 그렇지만 이 회사들이 수요가 너무 많은데 공급이 달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장비를 못 삽니다. 소화를 못 하는구나. 네, 그래서 보통 이런 회사들 TSMC한테 제일 먼저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한테도 기회가 있습니다. 칩스 액트 있잖아요. 네네. 뭐 그 후로 지난달에 나오셔서 이거 해서 반응이 좋았거든요. 네네. 지금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네네. 그 뭐 업데이트된 게 있으면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일단 뭐 이게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이 질서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미국 보조금 안 받고 미국 투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심플하죠. 근데 이게 지금 세계 질서가 바뀌는 와중에 우리가 여기서 빠지면 나중에 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모든 반도체 어떤 표준들이 정립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표준을 누가 만드냐면 미국이 만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뭔가 이 미국하고 보조를 맞추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러면 네네네. 그 표준에서 우리나라가 배제가 되면 네.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불리한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최대한 그 표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네. 참여도나 비중을 높이는 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반도체 이야기 이 정도로 오늘 그렇죠. 예, 우리 이영수 대표님 역시 뭐 전문 분야시다 보니까 흥미롭습니다. 네. 저랑 좀 대화가 더 잘 되시는 것 같고요. 또 칭찬해줬다고. 자, HSL 파트너스의 이영수 대표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